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는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부과 조치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트럼프 행정부가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서 수출 중심의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업계의 경우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산업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일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지방 건설사가 하나둘 무너지자 정부가 지난달 19일에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만으로는 지방 주택 경기 회복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 경기 문제 그리고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활동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둔화됐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산업 생산지수 111.2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 2.7% 감소를 했고 이 2.7% 감소폭은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네. 이게 2020년 2월인데 당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났던 그 초기였잖아요. 네. 그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때만큼 안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업 생산 지수에서 광공업 생산이 가장 크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네. 광공업 생산이 2.3%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우리 주력 산업들의 생산이 다 둔화됐거나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이 생산뿐 아니라 소비라든지 투자 같은 전반적인 실물 경제 지표를 다 종합적으로 보여주는데 네.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 지표가 다 동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지난 1월 특징입니다. 네. 이걸 이제 뭐 트리플 감소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를 보면 전월보다 0.6% 감소를 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설비 투자 감소폭이 좀 심각합니다. 전달보다 14.2%나 감소를 해서 이것도 2020년 10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기계류 운송 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었고요. 건설 기성은 건축과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서 직전 달보다 4.3% 감소를 했고 이거는 6개월째 감소하면서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저성장 내지 좀 침체로 가는 신호가 뚜렷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생산인데 최근에 좀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이거든요. 네. 실제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그러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기계류나 운송 장비 투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계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반도체 장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반도체 장비 투자 같은 선행 투자 요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소매 판매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정부가 기억하시겠지만 1월 설 연휴 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했었잖아요. 뚜렷한 효과는 보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이것도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네.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이것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관세 같은 대외 변수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영향까지 고려를 한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1%대 성장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1%대 중반대가 아니라 1%대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경제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대체 거래소가 열리면서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대체 거래소 열리고 있는 거 계속 그 MTS 창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거래가 되는 종목 하나를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3시 반에 기존에는 종가 딱 네. 끝났잖아요. 지금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거래가 실제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국 거래소 가격과 달라요. 한 7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밤 8시까지 이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이게 이제 나이트식스에 우리 일과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오전 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데 기존 주식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였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애로사항이 이게 업무 시작하면 이게 이제 주식 거래창 같은 거 띄우고 보는 게 되게 눈치가 보이시기 때문에 네. 이게 화장실 가서 거래하시거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업무 시작하기 전에도 끝나고 나서도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하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선진 시장처럼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이 생긴 겁니다. 정확히 네네. 프리 마켓, 애프터 마켓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거래도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변화이고요. 네. 일단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한국 거래소처럼 다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첫 주 동안은 10종목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주차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돼서 다음 달 초에는 약 800개 종목까지 네. 늘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 거래량이 많은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4주차부터 네.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제 일반 종목만 거래할 수 있고요. ETF나 ETN 같은 별도의 이런 상품들은 당분간은 거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단일 거래소 체제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체제가 깨진 게 일단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만 운영하면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일단 거래소 간의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거래 방식, 체결 속도, 수수료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래 방식도 간편해지고 체결도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수수료율도 낮아지니까 이런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일단 거래 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 내에 유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지수나 주가가 오르는 그런 추세가 좀 생겨날 수 있고요. 네. 기존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악재성 뉴스들이나 악재성 공시들 거래 시간 끝나고 네. 얌체처럼 딱 발표해버리는 이런 몰지각한 상장사들 일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애프터마켓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올빼미 공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겠고 네. 우리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의 좀 왜곡 현상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까 다양한 거래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시장가가 있고 나머지 4가지 지정가가 있거든요. 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거래 방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 정도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이걸 이제 중간가 호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네.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거래소 간에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거래소 간 가격이 다른 거에 따른 차익, 차익 거래도 네, 차익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단점은 단타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타 네. 매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가 표방하는 것도 조금 더 싼 수수료, 조금 네. 더 빠른 거래 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단타 매매가 늘어날 여지도 있고 이거는 너무 과하게 되면
좀 시장 교란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각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계속해서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시 반에 끝나면은 뭐 주식이 나쁘게 끝났든 어떻게 끝났든 네. 이제 내일 보자 이러고 좀 저녁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아, 예. 이제 저녁 시간대까지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이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하철 같은 데 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주식창 열어놓고 주식 거래해야지 아이고. 이런 모습이 새로운 풍경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 가상화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 비축 언급에 정말 급등했다가 이게 뭐 또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선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진 겁니까? 네, 대단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참 연휴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은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격만 보면 기존에 8만 달러에서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우리 연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비축자산으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순간적으로 9만 5천 달러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또 거의 다 되돌아왔어요. 어. 8만 3천 달러 네. 선입니다.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해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뭐 그 에이다까지 특정해서 얘기를 했죠. 특정해서 다 얘기했죠. 5가지의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해 버린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사이에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단 말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 부각이 되면서 네. 가상자산도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식으로 이제 불똥이 튀어버린 거가 있고요. 아까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결여된다라는 거죠. 네. 비축한다면 얼마나 비축할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축할 거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신뢰를 못하겠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좀 퍼진 게 있고요. 네. 실제 이거를 비축을 하려면은 지금 법도 개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네.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히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이 가상자산 전략자산 비축 언급한 배경을 두고 네.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일단은 미 연방 정부에 쌓여져 있는 이 부채 문제를 이 전략 자산으로 이 가상 자산을 비축하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거를 부채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전망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전 세계 시장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의회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연준도 지금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좀 상승분이 다 되돌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짧게 좀 전해주세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유동성 문제로 기업 회생 네. 절차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회사 측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일단은 최근에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이에 따라서 단기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좀 커졌고 네. 이거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입니다. 네. 구조조정에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나서면서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홈플러스가 흔들린다는 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게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입니다. 126개 전국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만 2만 명 달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도 조금씩 미뤄지고 있고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단기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런 가운데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거여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커머스 업체 티몬 위메프 사태를 겪었지 네. 않습니까? 제2의 티메프 사태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업계에서 지금 커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MBK 파트너스라는 그 회사가 버티고 있는데 벌써 기업회생 절차를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 일단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신청할 정도는 아닌데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피하고 법에 좀 의존하려는 이런 도덕적 해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자동차 관세 조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내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10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관세 조치가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협상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비상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이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는 4월 2일부터 그 자동차 관세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고민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가 워낙 많거든요.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자동차가 100만 대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연간. 예. 네. 근데 이 문제가 대미 흑자가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미 흑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전체 수출의 반을 차지를 합니다. 50%. 자동차가 대미 수출 흑자의 반을 차지한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수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외국에다 수출하는 전체의 반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GM 포드 또 스텔란티스죠. 이 미국의 빅3가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고 종사하는 네. 인원도 크기 때문에 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목소리 반영을 많이 하는 게 트럼프의 취향입니다. 일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나오질 않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밖에 여러 가지 지금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동차도 지금 벌써 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 2일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거는 자동차 쪽은 25%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25%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하겠다. 그 정도로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그 사이에 협상을 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우리 사령탑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 그리고 상대국의 무역 장벽 등을 이유로 동맹국에까지도 관세 폭탄을 매기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자동차 관세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뭐 1기 때의 관세 정책과 지금 2기 때는 관세 정책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었는데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우리가 중간에 가늠자 역할을 좀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효과도 좀 있었거든요. 잠깐만 가늠자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중국의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네. 중국하고의 어떤 민감한 분야의 품목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할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많이 피해갔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관세도 지금과 같이 10%에서 25% 정도 분야별로 좀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은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피해갔냐면은 네. 한미 FTA를 개정을 했어요. 한미 FTA를 개정을 하면서 픽업 트럭을 10년 더 연장을 해서 우리가 미국의 픽업 트럭 진출을 10년 늦췄고요. 그게 몇 년도였었죠? 그게 16년도인가 17년도쯤 네.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때쯤에서 한미 FTA를 재개정한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또 한번 재개정해서 예. 자동차하고 부품에 대한 것들 피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세 부과가 됐는데 10%에서 25% 사이였었는데 네. 쿼터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미국에 수출하고 네. 그 이상 수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뺐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많이 진행을 했지만은 소부장 그러니까 이 소재, 소재나 부품, 부품 장비에 대한 장비. 것들은 네. 중국산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지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피해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분야별로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역시 관세 정책의 이 일기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지금도 그거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서 미국인의 네.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결론이어서 네.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이 미국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GM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공장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관세 25% 얘기하니까 한국 GM이 84%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한국 GM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힘들지만 미국 GM 본사에서도 싫어하거든요. 네.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트럼프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관세 정책을 강하게 천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 카드 장사꾼 전략이지 않습니까? 하나 주고 10개를 받아내겠다. 이런 네.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그 자동차 수출 비중이나 무역 흑자를 보면은 대미 수출 흑자가 어느 정도 됐던 거죠, 교수님?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차가 대략 이 100만 대 정도, 네. 100만 대 중에서 140만 대 정도 돼요. 국내에서 나가는 거. 근데 네. 100만 대가 현대차, 기아차고요. 네. 41만 대 정도가 한국 GM입니다. 한국 GM이 지금 현재 거의 50만 대를 한국 GM에서 두 가지 차종을 생산을 해요. 네. 그중에서 84%가 미국으로 나가니까 거의 뭐 전량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게 한 41만 대 정도 되고 네. 현대기아가 한 100만 대 정도인데 네. 지금 25% 관세인데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 부과가 되면은 당장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영향을 받고 뭐 더욱이 일반 한국제에서 만드는 가솔린 차량 두 가지 모델은 이 중간 모델, 고급 모델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모델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또 이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자동차가 347억 4,400만 달러. 네. 그래서 전체의 그 49.1%에 달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동차 분야에서만도 상당한 그 무역 그렇죠. 적자가 발생하니까 네. 불만이 네. 많을 수밖에 그럴 없습니다. 수는 있을 미국-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 상무부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제 국가 간의 그 상호 관세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네. 이것까지 지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건 또 뭐야?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에 이 자기네 이 나라별로 국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세도 10% 네. 뭐 받고 돌려주고 일본 같은 8%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가- 8%,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10%인데. 옛날에 5%에다가 대한민국 10%라는 거 알고 아. 3% 올려 10%까지 못 그랬어요? 올렸어요. 그래서 네.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일본 자문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네. 10%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건드는 것은 그 국가의 세제에 대한 것들을 손대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야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손 안 대는 게 없잖아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모든 게 내 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 건드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미국도 소비세가 따로 있을 거예요. 소비세라고 해서 이 거의 국세하고 똑같거든요. 네. 자국도 있으면서 외국의 세금을 건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들이 미국 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차나 다른 유럽에서 오는 차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그러니까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 모든 물품에.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 다 다 적용하는 아니에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것저것 건들다가 분리하게 되면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이런 얘기 할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부가세에 대한 것들은 각 국가마다 굉장히 많이 손을 대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을 손대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거 손대서 흔들어 가지고 예. 많이 끄집어내다는 전략뿐이 안 그런데 됩니다.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산 자동차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반면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이 되니까 네. 현지 생산자는 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다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소비세라는 게 있으니까 자국에 네. 유리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각 국가마다 세금 체계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이 수입차하고 자국에서 생산된 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적용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미 FTA나 한유럽 FTA가 가장 많이 된 나라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해외의 어떤 국제 규정에 대해서 국내를 손이 안으로 굽는 정책이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결국은 많이 흔들어서 끄집어내다라는 전략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네. 그 뭐 배출가스 관련 그 부품 무작위 검증제도 또 전기차 관련 그 보조금 수립 절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규제 제도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 분야가 국토부 산업 환경부가 소관 부서거든요. 그게 지금 보조금 같은 거는 환경부 제도고 국토부는 뭐 배터리 인증제 시작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 삼아요. 그리고 산업부에 아까 에너지 효율제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거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산차 말고도 수입차도 다 적용이 돼요. 이 미국 차가 안 판매되는 것은 미국 차가 지질이 못 나서 그렇습니다. 네, 네. 지질이 못 나서. 그러니까 못 났다. 지금 부사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일기 때도 제가 관련해서 많이 자문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 정부 자문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차가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차 크지 않습니까? 배기량 커요. 네. 연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차만 커요. 주차도 못 해요. 땅이 넓으니까 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 안 판매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BMW 벤츠는 그 고급 모델이 연간 대한민국에 BMW 벤츠가 각각 7만 대에서 8만 대가 판매됩니다. 네.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질이 못 났다고 네, 표현을 지질이 하시는데 못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뭐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기업은행인가요? 그 경제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만 10조 원의 피해가 날 거라고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현대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8조 한 7천억 정도 됐어요. 네네. 한 2년 동안 굉장히 장사 잘했죠. 그래서 넘버 3 영업이익률 넘버 2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네. 이거 25% 관세 부과되면은 최소 4조 원에서 5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아마 이게 길게 가게 되면은 10조 전체 작년에 영업이익률의 3분의 1까지 영향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완성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품업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차부터 네. 4차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맞아요. 연쇄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밑에는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 영향이 가장 무섭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네. 뿌리에 해당되는 잔뿌리거든요. 잔뿌리가 망가지는 게 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철수 논란이 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두 가지 네. 차종인데 거의 뭐 84% 수출이면은 미국이 막힌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나는 손들고, 거죠. 네. 예, 철수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제 관세 조치가 일단 협상용으로 지금 던져놓는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월 전까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야죠. 우리에게 유리하게. 근데 그 이제 사령탑이 없는 게 지금 리스크다라고 잠깐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도 설득을 좀 해야 돼요. 민이 이제 모여서 지금 가서 협상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하나의 끌어들이기 위한 이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건데 카운터 파트너가 없으면은 강력하게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게 부재된 상태다. 그래서 방위비 같은 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지금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서 네. 패키지들이 필요해요. 네. 지금 이번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패키지 딜이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군함이라든지 선박 또 이 다른 거 반도체라든지 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장점이 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패키지 딜을 통해서 미국한테 먼저 만들어주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패키지 딜 형태로 해서 자동차면 자동차 쪽으로만 하면 안 돼요. 답이 네.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데서 미국에다가 투자 물량 지금 몇 년 사이에 아마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건데 패키지 딜이라든지 또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내가 지금 사령탑에 부재돼 있으니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라든지 뭐 네, 지금 일단은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국내 기업으로서는 설립을 하더라도 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세를 지금 피해가기 떨어진다고. 위해서. 예, 지금 오늘부터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 이 한 달 동안 유예했던 거 25% 관세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요. 당장 이제 캐나다는 보복 관세 천명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에서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당장 어려워지는 거고 또 멕시코 기아차 공장 또 삼성 LG 가전제품 공장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거 미국의 공장 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4년 5년 걸립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게 미국은요. 이 연봉 있죠. 인건비가 주급이 굉장히 인건비가 비쌀 것 거의 같아요. 2배예요. 거기다 네. 강성노조로 가장 대표되는 거고 네. 또 이 생산직의 일자리에 대한 수준이 하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 견디기 힘들더라도 일부 관세 추이를 보면서 관세 부과하고 상태를 보자라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짓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꼭 들어간다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미 상무장관은 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얼마 전에 대미 투자 뭐 10억 달러 기준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응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일까요? 방법 부정적으로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측근들이 모두 똑같아요 목소리가. 근데 상무부 장관이 이제 그때는 민간 단체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이 협상을 하면서 국내 기업인 중에 한 명이 미국에다가 일단 뭐 우리 기업에서 수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무부 장관이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네. 야, 그 정도 가지고 돈 되겠어? 최소한 10억 달러는 돼야지라고 툭 던진 거예요. X를 정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어느 이하면은 아예 상대도 잘 안 하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압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민관,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가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있습니다. 현재 패키지 딜로 이제 좀 시간을 좀 끌어보고 네. 이게 또 후반기에는 이제 패키지 딜을 더 잘 설득을 하고 또 글쎄 이런 건 어때요? 그 미국 내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이거를 강행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 대기업들 미국하고 민간 기업하고 뭐 전략적 동반관계, 뭐 현대차 그러면 GM하고 전략적 동반관계 작년에 맺었거든요. 네. 한국 GM 철수하면은 GM도 문제가 있느냐? 바라 CEO도 이런 부분에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부 불만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내부 불만을 올리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부담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일기 때도 그 전략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일기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들을 많이 끌어올려서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미국 기업이 더 다친다라는 거.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내 발에다 총 쏘는 거다. 또 인플레이션 촉발시킨다. 앨런 버핏이 오늘 날짜로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전쟁이다 이거는. 네. 우리한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내부적인 불만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로비 전략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19일이었던가요? 그 정부가 이제 그 지역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올해
지속되면서 지역 경기도 참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 네, 많이들 하실 맞습니다. 텐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지방 집값이 빠지고 있는 건가요? 집값이 지금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값이 2023년에는 5.34% 그리고 지난해는 1.76% 하락했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0.32% 하락하면서 3년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 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다가 네. 사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 호 정도 된다면 이 중에 5만 호 정도는 지방에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2021년 호황기에는 이제 매월 3만 가구 정도 이르던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월 평균 15,000건 정도로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대구라든가 세종, 부산, 제주 같은 지방 중에서 그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또 미분양 적체가 좀 더 큰 지역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지방 아파트 값을 살펴보면 이제 평균보다 아파트 값 하락이 더 큰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세종이 6.47% 그리고 대구가 4.99%, 부산이 2.82% 그리고 제주가 2.43%로 사실 이제 이 지역들은 지방 평균 낙폭 1.8%보다는 더 많이 가격이 빠진 지역들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시장에서의 청약 수요도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분양이 쌓이거나 지역 경기 침체 그리고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좀 주택 시장의 불황도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청약 경쟁률 0%대를 네.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한 단지들도 많다고 보도되고 있던데 지금 아파트 청약 시장 분위기도 참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2024년 지방 아파트 분양 사업지가 총 이제 145곳 정도 됐는데요. 네. 이 중에 청약 통장 1, 2순위 내에 청약 경쟁률을 집계해 봤더니 경쟁률이 0%대를 기록한 곳이 70여 곳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분양 사업지 중에 약 절반은 사실상 순위내 청약에 이제 마감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분양 또는 미계약 됐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지방 분양 시장에 수요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 이제 홍성, 인제, 공주 요 일대에 분양한 사업지 같은 경우는 총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충청도 쪽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견건설사 부도서울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경남에는 대저건설 그리고 부산에는 신태환건설이 법정 관리 중이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제일건설이 부도 최종 처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건설업 하면 이제 이런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쪽이 부진하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이제 정부가 내놓은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네. 일단 그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특히 이제 부산이나 대전 그리고 경기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SOC 재정 집행 중에 연간 예산액의 70%인 12조 5천억 원 정도를 올해 상반기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약 3천 가구 정도를 연내 매입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이제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 임대주택을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6년 정도 매입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대책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조금 더 시장이 생각했던 이상의 규제 완화의 수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에 지방 중고금 미분양 주택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적용하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할 때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이제 세제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이제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를 5년 정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좀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완화 같은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규제 완화의 수위가 낮았다. 뭐 이런 네. 불만이 있고요. 뭐 이미 정부가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사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시장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미온적입니다. 뭐 지금보다는 지원책의 수위를 좀 높이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를 5년 감면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걸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면 갑자기 그쪽에 뭐 투기 세력이 몰리거나 그럴 정도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이 이제 7만 원 정도 전국적으로 쌓여 네.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건설사를 통해 미분양을 집계받고 그 부분들을 이제 국토부가 발표하는데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미분양이 7만 호가 아니라 11만 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다는 부분들이 네. 최근에 이제 잠재적인 부실이나 지방 중견건설사의 부도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전향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방은 오히려 최근 인구 감소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라서 네. 그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시장에 갑자기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 이 정부 들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가 네. 있을 때 그 당시에 왜 한 미분양이 전국에 7만 호가 넘으면 위험하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된 둔촌주공 아파트 그때 뭔가 좀 규제도 풀어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7만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안 그런가 봐요.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16만 원 정도 쌓여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크러쉬가 터진다든지 외생 변수가 있었을 때의 과잉량이고요. 과거 대비 평균적으로 8만 호 정도를 넘으면 좀 리스키하다고 보고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알려지지 않은 미분양이 많이 적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전향적인 대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부동산이 너무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좀 걱정거리입니다. 자산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 네.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불만인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 지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건설 경기를 좀 보완해야 할 만큼 지금 네. 이제 위축돼 있는데 서울은 글쎄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해제 이후에 주택 시장이 작년 말에 전망했던 거하고 달리 지금 4분기하고는 다르게 네, 움직이고 움직이고 좀 있죠. 과열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2월 13일 서울시가 이제 강남 송파구 일대에 291곳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는데요. 네.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주로 꼽히는 이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리고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런 지역에서는 실제 호가가 오르고 거래도 되고 네. 신고가가 발생되고 매도자 우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세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네. 요즘 보면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강남 3구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마용성 같은 이제 한강변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풀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아파트에서 뭐 일부 신고가 거래도 발생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2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거래가보다 4천만 원 정도 상승했고요. 그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7억에 매각되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뭐 재건축 단지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강남구 압구정 그리고 송파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신고가 행렬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강남구에서는 51건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29건 정도 실제 매매 신고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 지금 말씀하신 잠실 뭐 삼성 대치 청담 이른바 잠삼 대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풀린 지역들 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값이 일부 실거래가 신고가가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호가가 급등하다 보면 이게 또 풍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풍선 효과, 밴드웨건 효과, 뭐 키 맞추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송파구 아파트 값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때문에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또 금리 인하도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인근인 강동구 신축 아파트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동반되고 있고요. 뭐 흔히 한강변이라고 위치하고 있는 마포, 용산, 성수, 성동구 성동. 그리고 광진구 정도까지도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서울 외곽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 올해 들어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서울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7천 건, 8천 건 정도 월 거래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거래 시장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대신 흔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는 묶인 지역에서는 이제 갭 투자 전형적으로 전세 끼고 사거나 이런 걸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맞습니다. 풀리면 그게 할 수 있어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곳도 많아서 과연 갭 투자 목적인 건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게 약간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공급량이 좀 줄어들 거라는 네. 그 생각 때문에 먼저 지금 이제 사두려는 사람이 많은 건지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건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좀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해 경제 성장률 뭐 1.5% 전망에다가 뭐 네. 전국 불안 이슈도 있고요. 2월 말에 금리는 완화되긴 했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결국 미국 금리와 비슷하게 궤를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안전 자산을 찾는 이슈가 있겠죠. 이제 그런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 3개구나 한강변 일대는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다는 믿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올해는 이제 서울 지역에 3만 가구 정도 입주하지만 내년에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축의 가격 강세를 생각했을 때 미리 이전하려고 하는 선취 수요도 있고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강화되기 전에 아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그 아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류지가 뭐 세 채가 곧 공급돼서 네. 그게 또 종전 입찰가보다 좀 싸게 나올 거라 해서 수요자 관심이 있다는데 일단 보류지라는 게 어떤 건지 하고 네. 이걸 하는 게 괜찮은 건지 하고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제 정비 사업할 때 아파트 분양 대상자의 누락이라든지 착오 그리고 이제 조합 내부의 만해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이제 보류지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일종의 이제 무순위 청약 접수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좀 꾸준한 편입니다. 보류지 입찰은 무주택자만 청약 계약하는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만 19세 이상 유주택자도 이제 입찰하실 수 있고요. 네. 뭐 동호수별로 지정 입찰 그리고 최저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나오는 물량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3가구 정도입니다. 큰 건 아니군요, 예, 면적이. 지난 이제 12월에 했을 때 그 12억 원 정도에 공급됐는데 이제 3가구가 결국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됐거든요. 네. 요 물량이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입주한 이후에 39제곱미터의 공급이 네. 사실상 실거래되는 부분들이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직거래가 11억 정도 됐기 아, 때문에 네. 이번에 1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낮춰서 공급되는 거고요. 네. 일각에선 최근 강남이나 또 토어에서 풀린 지역이 오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